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2회 1차 합격을 하고 동차 면접에 바로 합격을 해서 132회 최종 소방기술사를 취득한 김순택 소방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제 소개를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명 좌충우돌 신입 소방기술사 사회 적응기로 제 자신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28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공부를 참 오래 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언젠가는 합격의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32회 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한 날 보니까 저 현장 직원들은 제가 합격했던 거에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축하해 줬고요. 회사에서는 축전도 날라오고 소방기술사의 회장님은 저한테 축하 메시지도 날라오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들이 되게 좋아했고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제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저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맨날 하던 현장 나가서 공무리치고 검측받고 그리고 감리한테 질질 끌려가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든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왜 이 자격증을 활용을 못하고 나의 상황이 변동이 없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3월 31일부로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은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지금 뭐 하냐라고 저한테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데 저는 사회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제가 제일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소방기술사는 참 좋은 자격증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 뒷면에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소방기술사가 왜 좋냐? 첫 번째로 법으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을 할 때는 소방기술사 한 명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을 할 때도 소방기술사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능이주 설계를 할 때도 소방기술사를 2명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소방 감리를 봐도 40층 이상 20만 회배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술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사를 따면 그 다음부터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지면 하실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강의도 있고 협회, 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심의위원, 그 다음에 문제 출제위원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와서 느꼈던 이 알파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방기술사를 따려고만 노력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지 합격하고 나서 뭘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왔지만 저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설계업을 좀 이제 해볼까 검토를 했는데 저는 시공만 맨날 했기 때문에 이 설계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베이스를 잘 맞춰진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계업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감리업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감리업은 사회에는 건축사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CM사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탑10 되는 CM사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 좀 좀 취업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올 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저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원서 있어. 지원서 써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서를 딱 들어가서 눌러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신입사원 때 입사하려고 썼던 그런 원서의 양식에 까득하게 쓰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시험사는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업 시험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감리업도 접었습니다. 그 다음 성능이주 설계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 성능이주 설계는 좀 더 샤프하고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선호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능이주는 기술사 공부할 때 시뮬렉스, 엑소더스, 패스파인더, 시패스트 이런 거밖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주 설계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감리는 제가 시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감리를 하려고 딱 갔는데, 여기에는 이면에 PQ 제도가 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PQ 제도를 보면 제가 우리 시험 볼 때 맨날 외웠던 참여유신 기업 교작 해가지고 참여감리원이 나오잖아요. 참여감리원에는 등급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 분야, 그 다음에 참여 분야, 감리 분야라고 해서 점수를 먹여줍니다. 저도 나름대로 시공사에 있을 때 경력 관리를 잘 했지만 저의 감리 경력은 빵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PQ도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제가 뭘 잘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강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너는 강의를 할 건데 어떤 장점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첫 번째로 현장에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현장 경험을 상세하게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이건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박준영 교수님과 8년을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이 알고 있는 그런 자료를 잘 정리해 놨거든요. 이걸 잘 정리하고 전달을 해서 평가반에 올라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식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유도입니다. 유도. 저는 저만의 유도를 가지고 있고, 시험에 나왔을 때 유도는 무조건 손을 댔고 거의 다 맞췄습니다. 132에도 유도가 나왔는데 그거 잘 풀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기출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기출문제를 91회부터 131회까지 한 30회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도 정리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충실하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뭐니 해도 제가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따져보면 이 오랜 기간 중에 거의 3분의 2는 제가 헤맸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할 때는 이 헤매는 시간이 없고 바로 오시는 분부터 불필요한 사항을 싹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 기본을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3년 이내에 제가 소방기술사를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토요일 날 이제 8월 달 토요일 오후에 이제 강의를 개설할 건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려면 저희 수강생분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강의를 개설했는데 수강생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시면 저는 또 여기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또 방황하고 갈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 오후반이 강의가 개설됐고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저도 수강생들이 오시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죠. 자, 1교시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5분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교시에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시험지를 딱 나눠줬을 때 우리가 뭐 시험지에 문제가 있나 찢어지나 보세요 하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싹 훑어보시는 거예요. 훑어보고 시험지가 닫혀있을 때 얼른 자기의 암기법을 생각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 암기법이 생각이 나면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전략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암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머리 암기법이 있고 스토리 암기법이 있어요. 이 앞머리 암기법은 외우기가 되게 편합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 앞머리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뇌에
상당한 에너지를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상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법규가 많이 나올 때는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 다음 차수에는 시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스토리 암기법은 처음에 암기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이게 세팅이 되면 시험장에 가서는 머리에 부하 없이 쉽게 쓸 수 있고 원문에 가깝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간단하고 단어 종류로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앞머리 암기법을 따시고요. 우리 법규처럼 긴 문장일 경우에는 앞머리와 옆으로 스토리를 따가지고 암기해 놓으시면 법규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고득점 2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잔존 능력이 나왔는데 제가 현장 경험이 많다고 그랬죠. 저랑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제실에 가면 수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반에서는 아파트의 중계기하고 신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깔고 아파트 발신기함에 있는 중계기로 배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중계기하고 우리 세대에 설치해 있는 감지기를 신호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고 또한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경보를 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근데 우리가 NFPA 72 하면 이게 따르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것도 외우고 회의 것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NFP 72에 보면 제일 먼저 중계기와 감지기가 통화를 한다. 그럼 뭐죠? 여기가 바로 입력장치 에러 IDC.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가 발생한다. 통보장치 에러 NAC. 그리고 중계기와 수신반 신호를 한다.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SLC, 신호 선로 회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잔존 능력을 물어봤잖아요. 잔존 능력은 뭐냐면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근데 여기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수신반에서 중계기가 가는 이 선로가 화재 시에 통신과 선로가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것을 우리는 쉽게 잔존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잔존 능력은 예전에는 레벨 0에서 3까지 했지만 이번에 추가가 됐죠. 자, 이 선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레벨 0은 뭐냐? 이 선로가요, 어떤 내화 성능이 전혀 없고 외부 충격에도 보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얘를 우리는 레벨 0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어떤 외부 충격에 보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라이트웨이나 설치가 되고 여기에 케이블이 내화 능력이 없고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얘를 우리는 레벨 1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레벨 2는 이 케이블 자체가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시간 이상의 내화 능력이 있는 회로 케이블, 2시간 이상의 내화 케이블, 2시간 이상의 방호 성능이 있는 거, 기타 관계 성능에 있는 것으로 포설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얘를 레벨 2라고 얘기하고 이 위에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로 되면 얘를 레벨 3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NFPA 72에 왜 레벨 4가 나왔나 보면 이거나 아니거든요. 얘는 전혀 아니거나 얘는 2시간에 버티잖아요. 중간에 어떤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PA 72에서는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의 내화 건물에도 어떤 성능을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레벨 4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내화 건물에 있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 여기까지 딱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NFPA 72가 나오면 그 다음 거 딱 나오는 게 뭐죠? 클래스 B, A, X, C, D, E 여기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 보면 얘는 일반
그 일반 회로로 되어 있고, 얘를 내가 조금 다 선 끊어질 때 얘를 보완해야겠다. 루프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클래스가 설명이 됩니다. 야, 요게 끊어졌을 때 요 일반 회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B. 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클래스 A. 그 다음에 이 수신반 자체가 아이솔레이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단락에 된다. 그러면 클래스 X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NFPA 72에 나와 있는 설비 구성, IDC, NAC, SLC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배선까지 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 거 보면 성능을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능을 구분할 때는 요거 세 개에 대한 성능이 표로 나와 있죠. 즉 고장시, 그다음에 고장시 경보 능력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요거와 구분해서 표로 암기해 두시면 좋고요. 대신에 IDC 같은 경우에는 단락과 지락과 단선, 그리고 NAC는 단선, 지락, 단락, 그리고 이 아이솔레이트가 있는 것은 단선, 지락, 단락 플러스 단선, 지락, 그 다음에 지락, 단락, 단락, 지락 이런 식으로 해서 표로 암기를 해 놓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수님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서브노트에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예전에 118에도 전기화재 위험성, 은이동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나와 있었어요. 문제를 줬었는데, 그때는 반도체를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반도체를 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반도체의 파손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반도체의 파손, 아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하나만 정확히 그려주고 설명을 했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은, 이, 동. 자, 은은 전도도가 좋고 열 전달성도 좋아요. 그래서 회로에 쓰면 오차가 없이 신호를 잘 보낼 수가 있고, 열이 발생했을 때 충분하게 빨리 방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은은 합금을 쓸 때 단점은 뭐냐면 습기를 만나면 은 이온이 돼서 이 은 이온이 절연물 표면을 이렇게 내부 회로가 이제 구성이 돼 있겠죠. 돼 있는데 이 표면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습기가 이렇게 찹니다. 그러면 이 합근이 습기를 만나서 은 이온이 됩니다. 은 이온이 되면서 이 은 이온이 점진적으로 습기 표면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절연물 표면에 도전루가 형성이 돼서 이상 전류가 흐르고, 이상 전류에 의한 준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고, 열이 발생을 해서 기판이 소선되고, 기판이 소선돼서 제어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림과 메커니즘과 위험 요인을 썼다면 충분한 점수를 잘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가 공부를 워낙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물리적 성질만 물어봤으면 정확히 물리적 성질만 딱 쓰고 말아야 되는데, 내가 화학적 성질도 알아. 여기다 괜히 넣었다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겹쳐버리면 이 점수는 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리적 성질만 잘 딱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 상태도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PT 상태도만 물어봤지만 114에서는 3중점과 3중선을 구분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요 정도는 한 번 정도 알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PT 상태도에 보면 여기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3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특징에 보면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밀도는 액체, 고체, 기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0도씨 이하로 되면 얼잖아요. 얼면 밀도가 고체가 낮기 때문에 이게 부피 팽창을 합니다. 부피 팽창은 10%하고 그때 압력은 25메가파스칼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고 그 원인을 PV 선도에서 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중점이나 삼중선은 같은 개념인데 달라보는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114에서 기출이 됐기 때문에 PV 선도에 관심 있는 분은 야, PV 선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차피 개념은 같지만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라고 보면 삼중선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고체, 여기는 액체, 여기는 액체 플러스 증기, 여기는 증기, 여기는 고체 플러스 증기, 여기는 고체 플러스 액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삼중선은 여기를 말합니다. 자, 삼중선이란 세 개의 성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 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아까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고체가 됐을 때는 부피 팽창을 한다. 그걸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했을 때는 이만큼의 부피 팽창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중점과 삼중선도 같은 개념이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4에 4-2번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에서는 제가 요거 분자식을 잘못 적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디에틸, 다이에틸, 여기서 다이가 뭔가라는 걸 좀 표현을 하려고 제가 적었는데 여기에 적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시성식을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분자식, 분자식은 원소, 그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몇 개야? 요걸 물어보는 게 분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분자식은 정확히 10호, H10, 그리고 5라고 딱 적어주는 게 분자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식 정도는 이렇게 화학식 정도는 구분을 해요.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는 뭐지? 그러면 디에틸 에테르 이렇게 해서 H자가 하나 빠지지. 여기다가 D 두 개가 있겠네. 오케이. 산소가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외워 놓거든요. 그 다음에 증기 비중은 저희가 나머지 지정 수량은 특수인화물이니까 50리터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끓는 점, 인화점, 발화점은 저희가 모르니까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 비중은 계산해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거까지 빈칸으로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쓰시는 분은 요 분자식을 가져와서 1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16 하면 요게 74가 나오잖아요. 74를 28 공기로 나누면 이 비중이 2.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만약에 이 분자식을 알았다면 비중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디에틸 에테르 하면 C2H5O에 C2H5O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라고 항상 물어보면 디에틸 에테르는 반응을 주변 산소와 반응을 잘해요 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 할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알려주는 그 관연도 기출에 보면 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이 연소에 용이한 이유 항상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ROR 플러스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구성이 되면 ROO 다시 R 플러스 2분의 O2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항상 말했던 여기서도 이 페록식이라는 게 나와요. 페록식이란 결합력이 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가 위험하구나. 그다음에 저기 이제 뒷장에 보면 뭐 40메시 구리망을 이렇게 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구리망을 쓰는 이유는 여기다가 구리를 딱 첨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ROH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구리망을 첨가하면 이 위험한 그 디에틸에테르가 알코올이 된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적 폭발. 저는 전기적 폭발이 나오면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암기하면 종류가 10가지도 넘어요. 그러면 이 전기적 폭발 나오거나 전기 화재 나오면 이 모범 답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암기하다가 쓸 수 있는 좋은 답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 화재가 나오면 딱 3가지만 구분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집어 넣어놓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120회도 있고 122회 때도 나왔거든요. 120회는 전기적 폭발,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그리고 122회에서는 전기적 폭발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기적 폭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 화재가 나오면 이 3가지만 딱 생각하고 이 3가지의 모든 걸 다 끼워 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 요인으로 보면 여기가 차단기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는 RST라고 했는데 요즘은 L1, L2, L3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기 차단기를 거쳐서 이쪽 부하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차단기가 만약에 30A였습니다. 근데 부하가 100A가 걸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과부하. 선관과 선관이 단락이 됐을 때 우리는 단락이라고 하고, 이 한 선이 끊어져서 땅에 댔을 때 얘는 지락. 그리고 여기에 인근에 배관이 흘러가는데 누설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빠져나갔을 때 얘를 우리는 누전, 누설 전류. 이렇게 저는 하나를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변압기 폭발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결선도를 하나 딱, 유입 변압기에 대한 결선도를 하나 딱 알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도 그냥 이 정도 회로 정도만, 유입 변압기가 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 변압기 보면 부싱 있죠? 부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싱이 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싱이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입 변압기는 절연유가 이렇게 차 있고 호흡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외적 요인은 우리가 고압 선로에서 선로가 지나갈 때 낙뢰가 때리거나 아니면 크레인이 있는데 이 크레인 사다리가 얘를 접촉했을 때 얘를 외적 요인으로 보죠. 그래서 저는 전기 화재가 나오면 딱 이 3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과부하, 단락, 지락, 누전, 그 다음에 변압기 폭발 화재 나왔다. 유입 변압기 딱 그려주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그 다음에 외적 요인이면 저걸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도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 과부하. 그러면 이제 발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열. 단락이 되면 여기에서는 스파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발광. 발광하면서 구리가 녹겠죠. 녹으면서 고온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파편도 띄고 증기도 발생을 하고, 절연유가 불량할 때 여기가 팽창하면서 증기압이 발생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파편, 증기, 과합, 발열, 발광, 화재, 이런 식으로 저는 만약에 시험을 봤으면 유추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전기 폭발, 요거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 하나 딱 해놓고 단락 이런 거에 의해서 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때 이렇게 쓰진 않아도 발열, 과부하로 인한 발열, 발광, 그 다음에 폭발, 거기에는 파편, 비산, 증기,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은 크게 법에 나와 있는 거 쓰기 때문에 혼동되지는 않았을 건데, 착공신고 제외 대상,
이게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기 법에 보면 정확히 제외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고장 파손 등을 작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긴급히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 대상으로 가져와서 표현을 해주면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냐? 저는 제 생각에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지정 대상. 감리 지정 대상도 여기 열어보면은 막 소화 설비 쫙 있어가 좀 혼동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리 지정 대상, 감리 수행 업무,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경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보면은 홍보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8월부터 개강하는 소방기술사 토요 오후반에 수강생분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오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고민하고 방황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